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로 샵 9730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KBS 콩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도 보시고 들으시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조혜숙님 오늘도 무사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강훈필님께서는 지금 인사를 나눠주시면서 특히 대구 경북 국민 여러분 하루도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외에도 유튜브 라이브로는 미무스와님 그리고 산속전원생활님 가연아님 이문임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자, 같이 이제 코로나19 뉴스 관련 뉴스 좀 챙겨보죠.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오늘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256명이 추가돼서 2,000이 넘었어요. 2,022명. 지금 국가지정병원 음압병상이 코로나19 지금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민간 대형 병원에서 음압병상 개방에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송 박사님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대구 지역에서 심각한 병실 부족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던 차에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던 70대 남성이 병상 부족으로 네. 입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가지정병실도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특히 음압병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지도 않은 데다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형 병원들이 음압병실을 개방하겠다라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벌써 환자를 받아서 치료 중에 있고요. 네. 그 메르스 때 많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도 환자를 받겠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는 다음 달 2일 날 개방하겠다.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은 일주일 후에 개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자체장들도 앞다투어서 대구의 확진자를 이송해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받고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어떤 재난에 있어서 위기관리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거를 각계 병원이나 지자체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방역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뭐 국무총리가 나선다든지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두지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시기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너무 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경증보다는 중증 환자 위주로 병상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좀 종결되고 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공공의료원이라든지 음압병상 예전부터 메르스 때부터 언급이 됐었던 얘기인데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비상시 의료기관의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논의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면 의료진들의 정말 노력과 사명감이 빛나기도 했지만 네. 역설적으로 우리가 참 점검해야 될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확진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음압 격리 병상 네. 전문 의료진이 너무 모자라다는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주 건강한 층은 괜찮지만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노령인 경우에는 예. 확진을 받은 이후에 급속히 악화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별도의 격리 치료라든가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최근 드러난 사례를 보면 심지어 그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의료진의 사명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의료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다라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기초적인 마스크 수급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번에 코로나 3법 통과됐잖아요. 예. 자가격리를 안 했을 때의 뭐 문제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 시스템, 민관의 또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아픈 교훈을 남기는데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백서를 남기지만 어떤 아픈 재난을 겪고 나서도 백서 제작을 보통 하거든요. 어떤 그것은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짚어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필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사회적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이러는지 백서를 제작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 국내 국민들과의 소통, 지자체와의 소통 문제도 좀 드러났었고 예. 또 의료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스크 수급에 있어서도 조금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사태를 빨리 조기 종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백서를 남겨서 그냥 뭐 대충 넘어가거나 책임자들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기록을 그렇죠. 남기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 얘기하시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협이나 우체국에 갔다서 줄을 섰다가 못 구하고 돌아간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대구 쪽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보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 빨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음압병상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인이나 의사한테 음압병상이 대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병실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가지고 공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감염을 그렇죠. 막는 그런 건데 이게 설치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대형 병원들도 좀 꺼리는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지금 문제는 전국에 한 1,200여 정도의 음압 격리 병상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절반 이상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구에서 이제 위급한 환자나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일사불란하게 전국의 음압병실이 비어 있는 곳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전두지휘를 해야 되고 예. 만약에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뭔가 이 조직이 하나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구에 가장 확진자가 많으면 이 태스크포스가 대구에서 꾸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빨리빨리 보고 전원하는 것들을 전 병원들하고 연결하고 이런 거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질본이 물론 하고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하고 있겠지만은 이게 좀 시급하게 잘 작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공공의료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와 계속 살아가야 되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될 수 계속 몇 있습니다. 년 주기를 예. 하고 있는데 네. 이때마다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재난의 순간에 저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좀 제대로 점검하고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시민사회의 협조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없는 지역이 없다고 할 만큼 지금 고르게 지금 인원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지금 정부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지금 휴관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이걸 국민들이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내용을 정리를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해야 되고 네. 특히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런 그렇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휴관을 다음 달 8일까지 권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 경로관, 장애인 일자리, 노숙인 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등 총 14곳이 지금 휴관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돌봄 공백이 지금 굉장히 문제로 그러네요.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 돌봄 휴가를 쓴다던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이런 걸 좀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부분 또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도시락을 공급한다던가 이런 부분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백이 생길 것을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대책을 좀 촘촘히 세워서 이번 기회야말로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죠. 세밀한 배려와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정부가 시설들의 지금 휴관 큰 그 대형 시설들 다중 뭐 이용 시설들을 지금 휴관을 권고하고 또 종교계도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천주교 얘기를 어제 저희가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 대형 교회들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근데 동참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 중단
중단을 선언을 했고 네. 온라인 예배를 보겠다고 밝혔는데 네. 문제는 대형 교회 뭐 신도가 5천 명이 넘는 곳도 있고요. 더 큰 규모인 곳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를 그냥 보겠다라고 밝혀서 조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회 10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나요? 예, 주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 67% 그러니까 10곳 중에 6곳, 7곳 이상이 예배를 보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가열되고 이유는 있는데요. 뭘까요?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독교에서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 되는 굉장히 신성한 의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좀 뭐 아주 조심스럽고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들이 주말에 예배와 더불어서 뭐 헌금이나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기독교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일부 교회에서 뭐 온라인 송금 이런 공지를 띄우면서 사실 이런 오해가 좀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헌금에 있지 않다 하고 굉장히 비판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정부에서도 아주 강력히 호소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단체장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교회를 방문해서 행사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대다수가 거절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양시에도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요. 당부를 한 건데, 뭐 열화상 감지 카메라 설치하고 방역한 후에 예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온 곳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주말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부 대형 교회에서 그냥 하겠다라고 밝혀서 또 이쪽 지역에서도 지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교회들이 주말 예배를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고 밝혔기 그렇게 때문에 밝힌 곳들도 꽤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신도가 예. 큰 교회일수록 지금 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반드시 그렇죠. 좀 시민사회라든가 지자체 단체장의 호소를 좀 들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네,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안전을 그리고 위해서도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예. 천주교에서도 이제 미사 중단 환생되고 불교계에서도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도 했었던 그 수요 집회까지도 지금 온라인으로 맞아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대형 교회에서 좀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천주교도 미사를 16개 교구에서 다 중단을 하고 있고 조계종도 사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고 법회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 유독 그 대형 교회들 중에 제일 큰 교회들 몇 군데가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은 뭐 특정 종교를 집어서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멋이 중한디 이런 얘기하는데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 가서 예배를 보는 게 목회자의 의무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네. 지금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지금 시국에 가장 힘든 곳에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조심할 것을 같이 조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네. 지금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신도수가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바로 방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 주말 예배를 취소하기로. 예, 네, 정말 다행입니다. 바로, 예. 지금 강행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컸고요. 그다음에 광림교회 서울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세문안교회라든가 온누리 교회 같이 좀 큰 교회에서는 주말 예배를 안 하겠다고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예. 했기 때문에 다른 대형 교회들도 조금 발맞춰 이런 데 주시면. 발맞춰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건 호소할 부분이 아니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냈냐면 종교적 예식 전통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입장을 그렇죠.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모든 기독교의 입장이 주말 예배를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차원에서 좀 빨리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도 뭐 주변에 기독교 신자도 많고 집에도 많이 계신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긴 의자에 모여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요. 성경 봉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감염자가 무증상. 거기 있을 경우 네.
그랬을 경우에 그 교회 입구에서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결단을 내려주신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시기만큼은 그렇죠. 시민들이 왜 이런 호소를 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그리고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이 지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는 헌재 결정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그러면 5년간 사실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되는 건가 하는 이제 궁금증도 생기고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 재판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그렇죠. 이해하는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 2.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에 대해서 몰수를 할 경우 어디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제3자가 불법 재산인 것을 알고도 취득했을 경우에 이것을 활수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용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1년 박모 씨가 서울 한남동에 땅을 샀는데요. 이 땅을 판 사람은 이재용 씨입니다. 네. 예, 실명이 거의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용 씨의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땅이 이 사실상 전재국 씨가 아버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자산이다. 이 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고 해서 추징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 추징을 하면서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방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위헌이냐 아니냐까지 올라온 그렇죠. 것인데 헌재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많이 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합헌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헌재가 이런 것을 밝히게 된 좀 배경을 살펴보면 특정 공무원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은 철저히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국가 형벌권이라는 것이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사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입법 목적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었던 재판이 지금 중지되어 있었는데 네. 5년 만에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다시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네. 또 지금 이런 헌재의 결정도 일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헌재 결정을 어떻게들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제대로 환수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특수한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정말 많이 숨겨놓는 이런 거를 제대로 찾아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3자한테 넘어가다 보면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판결에 따라서 정말 그 제3자의 재산권보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번 판결이 그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앞으로 가 있는 추징금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저는 그 경제범죄도 그렇고 공무원 범죄도 그렇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몇 년 조금 징역형을 산다던가 아니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각종 판결을 봤을 때도 왜 이런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 보면 형벌이 사실 그 환수에 해야 될 이익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공무원 범죄로 인한 어떤 불법 재산은 제3자에게 넘어가든 본인이 소유하든 반드시 징수를 하겠다. 뭐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앞서 8198번님께서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좀 희망과 격려를 좀 주십시오. 너무 힘든 얘기를 많이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에 뉴스는 조금 다른 뉴스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뭐 밝다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 좀 코로나19랑은 좀 무관한 뉴스 그리고 좀 다른 뉴스를 좀 해보죠. 지난달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달이 바뀌죠. 3월이 되죠. 이제
입학철이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이 그동안 늦춰졌던 그 여론의 관심을 모았었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 강서구의 공립특수학교 서진학교 여기가 이제 3월 입학 개교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그러면은 어떤 사진이 연상이 되느냐 하면 장애 학생 부모가 주민들 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사진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맞아요. 이 학교가 2013년 11월에 설립 예고를 했다가 한 6년 2개월 만에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했던 학생은 지금 벌써 중학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보통 학교 만들 때 한 3년 정도 든다 그래요, 시간이. 그런데 한 보통 2배가 들었네요. 2배 이상 들은 건데요. 참 시끄러웠습니다. 이 학교가. 그러니까 왜 시끄러웠느냐. 애초에 서진학교가 2016년에 개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이제 공진 초등학교가 남긴 건물에다가 이걸 하려고 그랬다가 교육청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대체 부지를 알아보면서 또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네. 그 서진학교 터에다가 국립한방병원을 짓겠다고 공약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예. 이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보다는 국립한방병원이 좋겠다 해서 더 이제 반대가 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중랑구에도 특수학교 동진학교입니다. 동진학교. 네. 지금 나오는 건 서진학교고요. 네. 이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22곳 더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진학교 예를 보면 특수학교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또 무리한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또 이들의 반대를 어떻게 보면 더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도 들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께서는. 일단은 우리가 뭐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시민의식 계속 얘기하고 요즘 있죠.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뒤늦게나마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릎을 꿇었던 분들이 최근 이 학교의 어떤 오픈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활짝 웃는 사진도 다시 공개가 돼서 그래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가슴이 좀 찡하기도 하고 뒤늦게라도 다행이다 이런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오히려 파괴하거나 또는 일부 정치인들이 맞아요. 집값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런 주민들의 표를 잡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다른 것도 아닌 학교 그것도 사회적인 약자이고 우리가 더 보듬어 안고 같이 가야 될 이웃이 될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반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담을 하나 전해드리면 당시 서울 장애인 부모 연대 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네. 무릎을 꿇었던 분들 중에 여기에 속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모여 있는 본인들끼리 있던 자주 모이는 모임의 이름을 전했는데 뭐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모르겠네요. 예.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힘드시니까. 어벤져스가 모이면 지구를 구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위대한 엄마들 또는 위대한 활동가들이 모여서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어떤 훌륭한 사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용기를 낼 수가 있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이런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갈등 없이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번 일을 좀 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정치인들도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는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장애인 부모들이 어벤져스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장애인 부모들이 어벤져스가 되지 않아도 아이들을 충분히 적시에 교육할 수 있고 이래야 이게 진정한 선진국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강서 구민들이 많이 반대했다고 해서 저도 그때 그 자리에서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냐. 사실은 강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는데라는 그런 것들을 자꾸 뿌리면서 했던 정치의 문제가 더 많지 않았나 싶고 지금이라도 강서 구민들과 좋은 화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이 학교가 들어감으로써 강서구가 더 발달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드밴티지를 줬으면 싶겠다 싶고요.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소원이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늦게 죽는 것 이런 얘기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